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9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어제 방송 초반에 제가 날씨 얘기를 잠깐 꺼냈었잖아요. 어제 제가 지내고 있는 캠브리지의 날씨가 정말 혹독했습니다. 하루 종일 눈보라가 몰아치고 정말 추운 날씨가 지속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예전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살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가 구글 검색창에 노보텔 롬복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사진들은요, 제가 예전에 2년 동안 총지배인으로 일했었던 리조트 호텔의 전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호텔이고요. 예쁜 것도 예쁜 거지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남는 점은 1년 내내 너무나 더운 날씨가 굉장히 저로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좀 날씨가 추워질 때는 예전에 롬복에서 굉장히 좀 더운 날씨를 만끽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납니다. 제가 예전에 노보텔 롬복에서 일을 할 때 가족들하고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노마드 패밀리의 글로벌 브이로그에 예전에 롬복에서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영상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 여름에 휴가 계획 아직 없으신 분들, 그리고 혹시 발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요, 롬복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롬복 섬은요, 발리 바로 옆에 있는 규모가 비슷한 섬입니다. 하지만 발리 30년 전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상업화된 발리에 비해서 아직까지 자연 그대로의 멋을 간직한 그런 섬이 롬복이다, 이렇게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가오는 여름을 기다리면서 보내드리는 3월 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리세션에 대한 전망입니다. 아직 미국 경제도 그렇고요, 글로벌 경제 역시 리세션에 대한 이렇다 할 징조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리세션이 찾아올 확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스트래티가스 리서치 파트너라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회장님이자 CEO인 제이슨 트라낫의 의견인데요. 자, 이분이 월요일 날 얘기했습니다. 자, 그 의미는 연준 의장이 호키시한 발언을 하기 전에 이 의견이 제시가 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이분은 리세션에 대한 확률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근거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닝의 리비전,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이죠. 어닝에 대한 전망은 올해 들어서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내년에 대한 전망은 아직까지도 많이 조정되고 있지 않다. 자, 그 얘기는 지금 현재 리세션에 대한 찬스, 리세션에 대한 확률이죠. 확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 전망이 수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내년에 실적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해야 된다, 이렇게 의역이 가능합니다. 자,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인트레스트 레이트는 금리죠. 금리가 조만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QE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QE라는 것은 퀀터티티브 이징의 약자입니다. 2020년에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경제 용어죠. 양적 완화라고 부르는 건데요. 사실 지금 현재는 양적 완화가 아니라 양적 긴축의 시대죠. QT, 퀀터티티브 타이트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요, 연준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고 있는 겁니다. 시장의 돈을 흡수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채권의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채권을 팔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잖아요. 자, 그 얘기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의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interest expense. 지금 미국의 연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한 부채에 따라오는 이자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자 비용이 너무나 많은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에서는요, 추가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높은 금리의 국채가 추가적으로 발행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interest rate,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분간 미국 국채의 금리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정연한 논리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의견이 더 제시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리세션이 빨리 찾아오는 게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오래 걸릴수록 이 리세션이 찾아왔을 때 조금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리세션이 올 확률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찾아오려면 빨리 찾아오는 편이 낫다는 것이 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두 번째 기사 역시 리세션에 관련된 아티클인데요. 자, 이번 기사에서도 굉장히 리세션 관련해서 부정적인 소식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의 주제는 인버티드 일드 커브입니다. 자, 인버티드 일드 커브는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이라고 해석이 가능한데요. 자, 보통 이렇게 장단기 국채가 역전되는 현상은요, 보통 포워닝이니까 리세션을 미리 알려주는 신호 역할을 한다, 경고의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물론 미국 경제는요,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된 지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이러한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자,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냐면 1981년 이후에 이렇게까지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이 심화된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일드가 역전되는 현상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국채에는 단기 국채가 있고 장기 국채가 있잖아요. 자, 보통은 돈을 장기간으로 빌려주는 장기 국채의 금리가 더 높아야 정상이죠. 자, 그런데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은 뭐냐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단기 국채에 비해서 장기 국채의 금리가 더 낮은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보통 2년 국채 그리고 10년 국채를 이용을 하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2년 국채와 10년 국채의 금리를 비교해 보면요,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년 국채의 금리가 훨씬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로 많이 떨어졌냐면요, 111 베이시스 포인트니까 1.12% 정도 2년 국채에 비해서 10년 국채의 금리가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1981년 9월 이후에 이렇게까지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이 심화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밑에 내려가시면 여기에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2년 국채 그리고 10년 국채의 스프레드를 보여줍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10년 국채 금리 빼기 2년 국채 금리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은 10년 국채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플러스를 보이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0.00, 이게 이제 10년 국채 금리와 2년 국채 금리가 같은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작년 5월, 4월, 5월부터는 지금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그 폭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특히 파월 의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사를 해주면서 장단기 국채금리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수요일 기준으로 2년 국채금리는 껑충 뛰어 올라서 5.06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 10년 국채금리는 4% 이하의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포브지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1986년 하버드 대학에서는 논문 하나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내용은 뭐였냐면요,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과 리세션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그런 논문이었다고 하고요. 자, 이 논문의 내용에 따르면 1955년 이후에 미국에는 총 9번의 리세션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9번의 리세션 중에서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단 한 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역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만약에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이 되면요, 그리고 나서 리세션이 찾아올 확률이 88%가 넘어간다. 굉장히 높은 확률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보통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이 나타난 다음에 리세션이 찾아오는데 걸린 시간은요, 최소 6개월 그리고 최장 24개월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사실을 종합해 보면요, 지금 현재 미국에는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이 1년 정도 지속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내에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이 88%가 넘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아마존 AWS, 아마존의 클라우드 비즈니스 관련된 짧은 기사입니다. 자, 이번에 성명서를 통해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발표를 했는데요. 자, 그들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선택했다. 뭐 전 세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거기에는 구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아마존 세계 1등 기업을 선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얘기는 우리가 보통 디지털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IT 인프라를 디지털화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과거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들의 서버를 회사 내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많은 규모의 자금이 하드웨어에도 투자가 돼야 되고요.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디지털화라는 것은 이렇게 사 내에 보유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IT의 인프라를 클라우드 상으로 옮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죠. 첫 번째는 커스터머 서비스를 강화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퍼레이팅을 옵티마이즈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비용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로 IT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인데 여기에 AWS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아마존 입장에서는요, 커다란 고객사 하나가 추가적으로 확보가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 테슬라의 주가는 3%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테슬라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부정적인 소식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처음에 보실 부분은요. 테슬라가 파이어트럭하고 충돌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이어트럭은 이제 소방차를 얘기하죠. 여기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실 텐데요. 자, Federal Vehicle Safety Regulator, 연방 정부의 자동차 안전 레귤레이터는 이제 규제 기관이죠. 자, 이 기관에서 이번에 새로운 스페셜 크래시 인베스티게이션이니까요. 충돌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는데 스페셜이니까 특별한 조사를 착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요. 최근 2023년 2월에 있었던 지난달이죠. 테슬라의 모델 S와 소방차의 충돌 사고에 대한 조사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 사고는 굉장히 커다란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모델 SA 드라이버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그리고 승객도 굉장히 크게 다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4명이나 되는 소방관들 역시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충돌 사고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조사는 부분에 불과하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최근 들어서 이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조사가 착수되고 있는데 여기에 일부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이번 조사에는 스페셜이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잖아요. 자, 그 의미는 뭐냐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일단 첫 번째로 정차되어 있는,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두 번째로 First Responder Vehicle, 이 얘기는 이제 앰뷸런스라든지 소방차 같은 이렇게 좀 빠르게 달리는 그런 자동차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동차들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스페셜한 조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테슬라 안전성 관련해서 또 다른 이슈가 보도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모델 Y의 스티어링 휠입니다. 스티어링 휠이라는 것은 이제 운전대를 얘기하죠. 자, 이번에 모델 Y SUV 모델에서 이 스티어링 휠, 운전대가 빠지는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고요. 총 2건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건은 굉장히 위험했었는데요. 주행을 하는 도중에 모터웨이에서 모델 Y의 운전대가 빠지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다행히 운전자가 별다른 사고 없이 자동차를 멈출 수 있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운전하는 도중에 이렇게 운전대가 빠졌다는 것은 좀 심각한 일이죠. 어떠한 일인지 조사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CNBC 프로 기사에는 시티라는 투자 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번에 시티에서는요, 테슬라와 관련된 원자재 기업들, 리튬 원자재 기업들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 기사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슬라가 지지난주에 개최했던 인베스터 데이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2030년까지 총 2천만 대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아직까지 버리지 않았다. 꿈을 지키고 있는 거죠. 자, 시티가 보기에는요, 테슬라가 나중에 2030년이 됐을 때 2천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건 생산하지 못했건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누군가는 할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이제 경쟁이 가열화되면서 다른 기업들이 뛰어들건 아니면 테슬라가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전기차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이고 이 전기차들의 시장 침투율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자재 기업들이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주식을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알버말입니다. ALB가 티커네임이고요. 두 번째는 소시에다드 퀴미카 SQM이죠. 자, 세 번째는 리벤트 코퍼레이션입니다. LTHM이 티커네임이고요. 네 번째는 리사이클 홀딩즈 LICY고요. 자, 그래서 테슬라 관련해서 이러한 원자재 기업들의 투자를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시티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 타겟 프라이스를 알아보면요. 앨범을 같은 경우는 310을 주고 있고요. 리사이클 홀딩즈 같은 경우는 7달러가 타겟 프라이스입니다. 자, 다음은 리벤트 28달러라는 목표 주가를 받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SQM은 92달러의 타겟 프라이스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시킹알파에 들어가서 컴페어슨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 프리미엄 메뉴에 보시면 컴페어 스톡스 앤 펀드가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을 기입하시고 이들 종목들의 평가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미 만들어 놨고요. 보시는 것처럼 ALB, SQM, LTHM, 그리고 LICY, 테슬라 이렇게 5종목을 입력을 해놨거든요. 자, 밑에 보시면 지난 1년간 5종목의 주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앨범알입니다. 1년간 주가가 40.12% 올라갔고요. SQM은 15.6%, 리벤트 같은 경우는 5.3% 상승했습니다. 자, 반면 LICY는 25%나 마이너스를 보여줬고요. 테슬라는 아직까지 33%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레이팅을 보시면요. 퀀투스코어에서 SQM이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LICY는 셀, 매도 의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SA 오토즈 레이팅은 모든 종목이 바이 의견을 받고 있는 반면 테슬라만 홀드를 받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월가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주는 레이팅을 보시면 5종목 모두 바이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SQM만 지금 퀀트 스코어가 강력 매수인데요.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시면 여기에 팩터 그레이드에서 보실 수가 있죠. 자, XQM은요, 보시는 것처럼 모멘텀, 주가의 힘만 조금 빠져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모두 A+를 받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도 저렴하고 성장률 그리고 수익률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업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의 전망치 역시 상승 추세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 LICY 같은 경우는 모든 수치가 굉장히 저조하다. 성장률만 좀 도드라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 수치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우버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이번에 우버가 화물 수송 비즈니스를 스핀오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핀오프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수합병의 반대말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부서를 띄어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완전히 분리를 시켜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우버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보도되기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물 수송 디비전을 띄어버릴 예정에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띈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면 IPO, Initial Public Offering을 하거나 아니면 Outright Sale을 하겠다. 이 얘기는요, 완전히 팔아버릴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버 테크놀로지는 이 화물 수송 비즈니스를 포기한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샌프란시스코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우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죠. 그리고 음식 배달 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입니다. 자, 블룸버그에서 또한 보도해 주기를 최근 들어서 우버의 화물 수송 비즈니스는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원 수도 3% 정도 줄이는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 비즈니스를 완전히 분리해서 팔아버릴 예정에 있다. 그리고 만약에 IPO를 하게 되면요, 아마도 내년 정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화물 수송 비즈니스가 담당하는 우버의 매출은요, 전체 매출에서 18%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서가 분리가 되게 되면 우버의 매출은 18%가 줄어들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번 뉴스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면 우버는 최근 들어서 현금 흐름을 적자에서 흑자로 만들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기업이고요. 자, 그리고 또한 지금 경영진에서 굉장히 비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면서 단기간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따라서 순이익 역시도 흑자 기업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이번에 이제 스핀오프로 나타난다.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퀄컴에 투자하고 계신 주주분들을 위한 짧은 기사입니다. 퀄컴이 이번에 분기별로 지급되는 배당금을 올린다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자, 지금 현재 퀄컴의 배당금을 보시면 0.75, 75센트입니다. 한 주당 매 분기마다 지급하는 금액이고요. 따라서 1년간 3달러 정도를 지급하는 배당금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배당을 6.7% 정도 상향 조정해서요, 앞으로는 분기별로 80센트씩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1년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배당률은 2.68%로 상향 조정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퀄컴을 클릭하시고요. 자, 메인 페이지에 가셔서 디비던드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배당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퀄컴의 배당 그레이드는 굉장히 좋습니다. 세이프티, 안전성은 A-고요. 성장성은 A+, 그리고 배당률 자체도 B+로 비교적 양호한 점수를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컨시스턴시는 뭐냐면 얼마나 지속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는가, 이 부분 역시 A라는 굉장히 높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요, 지금 현재 포워드의 배당률이 2.48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 발표 때문에 2.68%로 상향 조정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페이아웃 레이시오, 배당 성향이죠. 25.1%가 나와 있는데요. 과거 1년 동안 퀄컴이 만들어낸 순이익에서 25.1%만 활용해도 이렇게 훌륭한 배당률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배당금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퀄컴의 배당은요, 5.64% 정도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디비던드 그로스를 보시면 지난 19년 동안 퀄컴은요, 단 1년도 쉬지 않고 꾸준하게 배당을 매년 올려줬습니다. 따라서 배당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앞으로 기업의 성장만 꾸준히 뒷받침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팔란티어 관련된 소식이고요. 자, 이번에 팔란티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대형 계약 하나를 추가적으로 따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이번에 팔란티어가 발표를 하기를 컨트랙트, 계약을 따냈다. 자, 그 상대는 누구냐면요. 미국의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우리가 보통 국무부라고 부르죠. 미국의 국무부를 상대로 해서 새로운 계약을 하나를 따냈고요. 그 가치는 99.6 밀리언이니까 1억 달러 가까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계약 기간은 5년입니다. 자, 이번에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국무부는요, 그들의 메디컬 서비스를 향상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자, 팔란티어는 미국의 국무부와 이미 체결된 계약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2017년에 계약된 거고요. HIV, AIDS, 에이즈의 분석을 위해서 이미 국무부가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적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이렇게 기존의 고객이 추가적인 계약을 한다는 것은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기존 계약에 굉장히 만족도가 뛰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계약을 안겨줬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월 9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내일 방송에서도요,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 잔뜩 모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